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낡은 대문 앞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털, 갈비뼈가 드러난 옆구리, 그리고 애처롭게 떨리는 다리.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갈 데가 없으면 읍내라도 가야지. 왜 하필 이 외딴 집 앞이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국 그 강아지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그저 하룻밤 재워주려 했던 이 선택이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올해 마음에 남을 인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8, 강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올해는 좀 바빠서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혹시 손주들이 오면 용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걸 말없이 떠먹고 나면 텅 빈 집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싫어서 일부러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폈어요. 외롭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12월 중순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잠옷바람으로 대문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믹스견이었어요. 크기는 고양이만 했고 털은 온통 흙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야위었고 네 다리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을아, 이놈아. 여길 왜 왔어? 아래 마을 내려가서 사람 많은 집 앞에나 있지. 여긴 늙은이 혼자라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톨도 없다니까.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검고 축축한 눈동자가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된다니까. 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발등에 코를 부볐습니다. 차갑고 젖은 코가 발등에 닿자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야, 이러지 마. 나게 안 좋아해. 강아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발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강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에잇, 오늘 하루만이다. 알았어? 강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 아내가 늘 앉아있던 그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였습니다.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담요를 쓸어내리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 내일 아침엔 가. 강아지는 이불 위에 웅크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떠나면 다시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해질지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였어요. 방문을 열자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야, 뛰지 마. 집 무너져.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푸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혼자 먹던 밥상에 오늘은 뭔가를 더 올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찬밥에 된장국 국물을 부어 식힌 뒤 낡은 양푼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제 손등을 하차대는 녀석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제법 복슬복슬한 털이 올라왔죠. 복실하게 생겼네. 복실이라고 불러야겠다. 복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만 재우고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복실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아랫목에서 동그랗게 웅크린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잘 잤어? 하고 물었죠.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아침 인사였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어요. 혼자 먹을 때는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복실이 밥그릇을 먼저 챙기게 됐거든요. 찬밥에 국물 부어주고 가끔은 멸치볶음도 몇 점 올려줬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밥 먹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질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어서 반도 못 비우던 밥그릇을 이제는 깨끗이 비우게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쌀도 바닥을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실이가 밥을 깨끗이 비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야, 된장국에 밥 말아주는 게 질렸냐? 이 녀석이 배가 불렀구먼. 투덜거렸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믹스견이라도 맨밥만 먹이는 게 못내 미안했죠.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주들 오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오늘은 복실이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실아, 오늘 읍내 가서 너 맛있는 거 사올게. 대문을 나서려는데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집 지키고 있어. 그런데 복실이가 앞발로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꾹 눌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애원하듯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 복실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에휴, 이 녀석? 나 참. 읍내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그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걷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복실이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정미소야. 옛날엔 저기서 쌀 찢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렸는데 복실이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강판수 할아버지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으셨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로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장에 나와도 말없이 물건만 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 강 어르신 아니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들이셨네. 반찬 가게를 하는 박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예. 그냥 주워서요. 어머,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요. 복실이? 이름도 복스럽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시겠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쌀가게로 향하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노인장, 오랜만이시네. 강아지가 잘생겼구먼. 할아버지, 그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가게도 들르세요. 깨 간식 새로 들여놨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실이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손길을 받았죠. 쌀 한 포대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내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그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쌀을 부엌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꽤 걸었네. 복실아, 너 힘들지? 복실이는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복실이도 양푼 가득 담아준 밥을 깨끗이 먹었죠. 야, 너 때문에 쌀이 금방 떨어지겠다. 투덜거리면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복실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웅크렸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밀어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작은 체온이 옆구리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잘 자라, 복실아. 3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부쩍 웃음이 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강노인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반가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잠을 좀 더 자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쨍그랑.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파편을 치우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복실이가 달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낑낑거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신나서 짖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을 연신 핥으며 바짓단을 물고 잡아당겼죠. 야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복실이는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갔어요. 아랫목에 앉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검은 눈동자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기만 했죠. 마치 할아버지 몸속에 숨은 병마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아, 민재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끊기엔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바쁘냐?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네, 끊을게요.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에 코를 부볐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아.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방눈이 예쁘게 내리나 싶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폭설로 변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 눈이 자신에게 어떤 밤을 남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마을과 읍내를 잇는 길이 끊길 수도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복실이와 함께 방에 들어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섭냐? 괜찮아.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할아버지는 가슴을 문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복실이 저녁밥을 아직 안 줬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할아버지의 몸이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복실이가 비명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온 힘을 다해 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앞발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긁고 얼굴을 핥고 옷깃을 물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죠.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은 이미 눈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죠. 폭설에 갇힌 집, 의식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미친 듯이 짖는 복실이. 과연 이 작은 생명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들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짖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복실이는 조리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창틀을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창문이 조금 더 열렸고 복실이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 같은 작은 강아지에게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죠.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털 사이로 눈이 파고들어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죠. 그래도 복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폭설 속 작은 강아지에게는 끝없이 먼 거리였어요. 복실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힘껏 짖었어요. 컹컹, 컹컹, 컹컹.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짖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 아저씨였어요. 뭐야, 이 눈보라에 웬 개가. 김씨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아저씨의 바짓단을 물었어요.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쪽으로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이. 복실이는 바짓단을 놓지 않았어요. 잡아당기다가 할아버지 집 쪽을 향해 짚고 다시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아저씨는 복실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강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였거든요. 강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복실이는 대답 대신 다시 짖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눈밭을 향해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아저씨를 재촉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급히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강 어르신네 집 좀 다녀올게. 복실이가 앞장서고 아저씨가 뒤따랐습니다. 폭설 속을 뚫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열린 부엌 창문을 발견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김씨 아저씨는 급히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119 불러야 해.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바로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읍내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마을 사람 5~6명이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모두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왔습니다.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읍내로 향했죠. 복실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눈밭을 헤치며
한순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체온증에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누가 발견해서 데려오셨습니까? 김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강아지가요. 이 강아지가 폭설 속을 뚫고 우리 집까지 와서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젖고 발바닥이 얼어붙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린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복실이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건 이틀 뒤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여기가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 하얀 벽과 링거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저체온증에 심장까지 무리가 왔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부엌에서 쓰러졌던 것,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 날 데려왔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강아지요. 폭설 속을 뚫고 이웃집까지 가서 알렸대요. 마을 분들이 눈길 헤치고 어르신을 업어서 오셨고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복실이가? 네, 복실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밖에 있어요. 이틀 동안 한 발짝도 안 떠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녀석이 그 폭설 속에서 어떻게 갔을까?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 좀 보여주시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동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잠깐만 복도까지 나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복실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이 엉망이었어요.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발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곱이 껴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컹컹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장례식에서도 자식들에게 서운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복실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볼을 하찼습니다. 짠 눈물을 닦아주듯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였어요. 양복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온 거였어요. 폭설이 그쳤고 길이 뚫린 뒤에야 왔죠. 그래,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재가 복실이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원에 걔를 데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위생에도 안 좋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살렸다. 네. 폭설 속을 뚫고 사람 불러온 게 이 녀석이야. 내가 전화 끊고
용돈이나 보내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말을 했어.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근데 넌 바쁘다고 끊었잖아.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 안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내가 쓰러진 걸 알았어. 눈보라 속을 뚫고 사람을 불러왔고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뛰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전화 한 통 받기도 귀찮았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꼭 안은 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몰래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눈 감아 주었죠.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내 방 따로 만들어줄게. 제일 따뜻한 자리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보름 만에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왔고 반찬 가게 박 여사는 따끈한 호빵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복실이가 진짜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미리 와서 눈을 치워놓은 거였죠. 부엌에는 김치찌개가 따끈하게 끓고 있었고 쌀통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가 챙겨다 놓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부엌이 그렇게 쓸쓸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복실아, 우리 밥 먹자. 할아버지는 복실이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자신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요. 복실이가 있거든.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절에도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는 말에 설레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민재가 명절에 온다는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해줄까?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낫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새끼. 그의 봄, 눈이 녹고 마당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복실이가 옆에서 흙을 파며 놀았죠.
야, 거기 파면 안 돼. 씨앗 심어놨잖아. 복실이는 못 들은 척 계속 흙을 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박 여사는 반찬을 가져왔고 김씨 아저씨는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복실이와 놀겠다고 매일 찾아왔죠. 할아버지, 복실이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대신 예쁘게 놀아줘야 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복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던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를 덮고 둘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복실이가 할아버지의 손등을 핫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걸요. 복실아, 우리 오래오래 살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강아지에게 결국 아랫목을 내어준 할아버지. 그 작은 선택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아들과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폭설 속을 뚫고 달려간 복실이.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어떤 존재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이에게 고맙다고 꼭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 20살 여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대기업 회장실 한가운데 걸린 액자. 그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있었죠. 왼쪽 볼에 작은 점, 오른쪽 귀 뒤에 희미한 반점까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볼을 만졌어요. 똑같았어요. 그 순간에서야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떠올렸죠. 20살 계약직 청소부. 왜? 내 사진이 여기에?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이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살 청소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진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20살 한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었죠. 계약직 미화원. 딱 석 달짜리 계약이었지만 고졸 학력에 연고도 없는 소율에게는 이마저도 기적 같은 기회였거든요. 보육원을 나온 지 겨우 2달. 월세방 보증금도 없어서 고시원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소율에게 대기업 청소 용역 자리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어요. 비록 새벽에 출근해서 임원들이 오기 전에 사라져야 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소율은 감사했죠. 신입이지? 오늘부터 45층 담당이야.
회장실 층이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선임 미화원 박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손에 청소도구함을 쥐어줬어요. 45층이라는 말에 소율의 눈이 동그래졌죠. 저요? 신입인데 회장님 층을요? 원래 담당하던 애가 갑자기 그만뒀거든. 너 말고는 당장 넣을 사람이 없어.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졌어요. 마치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소율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길이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소율은 숨을 삼켰어요. 발밑에 깔린 카펫부터가 달랐거든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죠.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그림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소율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냄새였어요. 소율은 조심스럽게 걸레를 들고 복도 끝 회장실 앞에 섰어요. 두꺼운 원목 문 앞에서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죠. 새벽 시간이니 당연히 아무도 없을 터였지만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소율의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회장실은 소율이 살던 고시원 방 2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발밑에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책장에는 가죽 장정의 책들이 빼곡했어요. 소율은 자신이 들어와도 되는 공간인가 싶어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었죠. 책상 위에 먼지를 털고 가죽 소파를 닦고 통유리 창문을 문지르며 소율은 묵묵히 일했어요. 그러다 불현듯 고개를 든 순간 소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책상 뒤편 벽면 회장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금빛 테두리의 고급스러운 액자 안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소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고 오른쪽 귀 뒤에 희미한 반점이 보였죠. 아이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어요. 소율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자기 볼을 만졌어요. 왼쪽 볼에 작은 점,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반점. 똑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실에, 그것도 회장이 매일 마주보는 자리에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죠? 이건 내 어릴 때 사진인데? 소율의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소율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소율을 훑어내렸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년이 왜 회장님 개인 물품을 만져? 지금 뭔가 훔치려 한 거 아냐? 아닙니다. 전 그냥. 소율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소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죠. 보안팀, 당장 올라와.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소율의 눈이 공포로 커졌죠. 첫날부터 잘리는 건가? 아니, 도둑으로 몰리는 건가? 고시원 월세도 못 냈는데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쩌지? 그런데 그 순간 소율의 눈에 여자의 시선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소율의 얼굴이 아니라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대체 이 사진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 여자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율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무심코 발을 들여놓은 이곳이 단순한 청소구역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다름 아닌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요. 보안 요원 2명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소율은 순식간에 양팔이 붙잡힌 채 벽으로 밀려났죠. 거친 소나기에 팔뚝이 짓눌리는 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보듯, 아니 쓰레기보다 못한 것을 보듯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들. 중년 여성이 천천히 소율 앞으로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썩은 듯한 묘하게 불쾌한 향기였죠. 이름이 뭐야? 한소율입니다. 한소율. 여자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마치 그 세 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듯, 음미하듯. 그리고 소율은 보았죠. 여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는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어요. 용역 회사에서 온 거지? 첫날이라고 했나? 네,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첫날부터 물건을 훔치려 들다니. 요즘 것들은 참 대담해.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잠깐 사진을 봤을 뿐이에요. 사진? 여자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액자를 힐끗 바라봤죠. 그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죠. 청소하는 주제에 회장님 개인 물품에 눈독을 들여? 그 액자 테두리가 순금인 거 알아? 내 평생 벌어도 못 살 물건이야. 소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해봤자 믿어줄 리가 없었거든요. 이 화려한 공간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은 자신은 그저 의심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었죠. 여자가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 여자 가방 뒤져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보안 요원이 소율의 낡은 청가방을 빼앗았어요. 안에는 볼품없는 것들 뿐이었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500원짜리 동전 몇 개, 헌 손수건,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보안 요원이 그 사진을 꺼내 들었을 때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소율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거든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누군지 모를 여자의 손에 안겨 웃고 있는 아기적 사진.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손일 거라 믿으며 20회를 간직해온 사진.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중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 여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차갑고 오만한 말투가 아니었죠.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소율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낡은 사진과 회장실 벽에 걸린 사진이 같은 날 찍힌 것이라는 걸요. 같은 분홍색 원피스, 같은 각도, 같은 웃음. 제 사진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닥쳐.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회장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보안 요원들도 움찔할 정도였어요.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보안 요원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소율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사진을 두 쪽으로 찢어버렸죠. 안 돼. 소율이 절규했어요. 20회를 간직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 두 조각이나 바닥에 떨어지는 걸 소율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보안팀장,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까의 동요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냉혹한 표정을 되찾은 얼굴이었죠. 이 여자 절도 미수로 경찰에 넘겨. 그리고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당장 계약 해지시켜. 잠깐만요. 전 아무것도 안 훔쳤다고요. 소율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제 가방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시끄러워. 여자가 소율의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그리고 소율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넌 오늘 여기서 뭘 봤든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어? 무슨 경고는 한 번이야. 다시 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절도가 아니라 더 큰 죄목을 붙여줄게. 넌 고아원 출신 고졸 청소부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소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자의 눈동자 속에서 소율은 보았죠. 악에. 그리고 그 악의 아래 숨어 있는 공포를.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밀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죠. 끌려나가는 소율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사진 조각이 보였어요.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기의 웃는 얼굴이 두 쪽으로 갈라진 채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죠. 소율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사진 조각들을 주워 품에 꼭 안았죠. 보안 요원이 다시 소율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소율은 사진 조각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찢어지고 구겨졌어도 이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것이었으니까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저 사진의 비밀을. 저 여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실을. 그리고 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회장실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지를요. 오늘 이 순간부터 소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본인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소율은 끌려가고 있었어요. 1층 로비를 지나는 동안 이른 출근을 한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저애 뭐야? 도둑이래. 첫날부터 회장실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대.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 소율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고졸 청소부의 변명 따위 이 화려한 건물에서는 먼지보다 가벼운 거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정문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채 들어왔죠. 흰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하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 노인이 들어서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황태석, 성진그룹의 창업주의자 현 회장.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소율은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태석 회장의 발걸음이 소율 앞에서 멈춘 거였죠. 노인의 눈이 소율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요. 서진아?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낯선 이름이었어요. 소율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회장님, 이 여자는 오늘 채용된 청소 용역인데 회장님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하지만 황태석 회장은 그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죠. 노인의 눈은 여전히 소율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냐?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소율이 떨리는 입술을 열려는 순간,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김정은 회장 부인이 급히 다가오고 있었죠. 아까와는 달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절도 미수범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김정은이 소율과 황태석 회장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마치 두 사람이 더 이상 마주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경찰에 넘기세요. 어서요. 김정은의 재촉에 보안 요원들이 다시 소율을 끌고 갔어요. 소율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황태석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 깊은 눈으로 소율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그 옆에서 김정은이 무언가를 급히 말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비서실장, 황태석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방금 그 아이 인적사항 따로 나한테 보고해. 김정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경찰서에서 6시간을 보낸 후에야 소율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증거 불충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한소율 씨,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용역회사 담당자의 전화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성진그룹 측에서 연락 왔어요. 한소율 씨를 채용한 회사와는 거래 끊겠다고요. 우리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니면 이해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소율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죠. 고시원으로 돌아갔을 때 관리인이 문을 막아섰어요. 짐 빼요. 절도 혐의로 경찰서 다녀온 사람은 못 받아. 혐의가 풀렸다고요. 그래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해. 소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직장도 잠잘 곳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짐을 챙겨 고시원을 나선 소율의 발걸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소율은 벤치에 앉아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죠. 두 조각을 맞춰보니 어린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옆으로 자신을 안고 있는 여자의 손이 보였죠. 가녀린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두 마리 새가 서로 마주보는 특이한 디자인의 반지. 서진아. 아까 회장이 내뱉은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보고 왜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눈빛은 왜 그렇게 슬프고 그리워 보였을까요? 거기 누구야?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어요. 공원 관리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여긴 위험해요. 어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소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해를 살았는데 이 넓은 세상에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그때 노인의 시선이 소율의 손에 멈췄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에 비친 손전등 불빛 아래로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사진 속 반지.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제 사진이에요.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한소율이요. 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전등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죠. 소율 아가씨, 살아계셨구나. 이 늙은이가 16년을 찾았는데 저를 아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죠. 이 늙은이는 98복이라고 해요. 16년 전까지 성진그룹 황태석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성진그룹. 오늘 자신이 쫓겨난 바로 그곳이었죠. 이 반지는 서진 아가씨가 20살 성인이 되던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에서 맞추신 거예요. 내 딸이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딱 2개만 만드셨죠. 하나는 아가씨에게 주셨고 나머지 하나는 회장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왜 아가씨 사진에?
구팔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구팔복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아가씨, 이 사진이 정말 아가씨 거예요? 대체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소율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회장실의 사진, 자신을 모함한 김정은이라는 여자, 찢겨진 사진, 그리고 쫓겨나기 직전 회장이 자신을 보며 서진아라고 불렀던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구팔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구팔복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죠. 김정은, 그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나. 구팔복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가 소율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예요? 16년 전 큰아가씨와 아가씨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에요.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구팔복이 소율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진심이었죠. 아가씨는 황서진 아가씨의 딸이에요. 성진그룹 황태석 회장님의 외손녀요. 찬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소율의 손에서 사진 조각이 떨어졌죠. 아까 회장이 자신을 보며 부른 이름. 서진. 그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던 거예요. 소율의 주먹이 떨리며 쥐어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첫 출근 날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소율이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말았네요. 더 마음 아픈 건요. 그 아이가 진실에 다가간 순간 한강공원 벤치에서 갈 곳 없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도 잃고 잠잘 곳도 잃고 16년 동안 품어온 사진마저 찢겨버린 채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게 뭘까요? 왜 회장실 한가운데에 그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김정은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소율이의 엄마와 사진에 숨은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구팔복은 소율을 한강 근처의 허름한 쪽방으로 데려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차가운 공원 벤치보다는 100배는 따뜻했죠. 구팔복이 낡은 서랍장에서 두꺼운 스크랩북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치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죠. 이분이 서진 아가씨예요. 황 회장님의 외동딸이셨죠. 누렇게 바랜 신문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소율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겹쳐 보일 정도였죠. 커다란 눈, 갸름한 턱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태어나 처음 마주한 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서진 아가씨는 25에 결혼하셨어요. 좋은 분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듬해에 아가씨를 낳으셨고요. 구팔복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기사에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여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황 회장, 외손녀 첫돌 내부 행사로 조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소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구팔복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가씨가 4살 되던 해였어요. 새 식구가 외출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교통사고요? 경찰은 그렇게 발표했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한강으로 추락했다고요. 서진 아가씨와 아가씨 아버님 두 분 다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가씨만 끝내 찾지 못했죠. 구팔복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사고였다는 걸요. 소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서진 아가씨 차를 정비한 게 저였어요. 분명히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차를 조사했을 때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98복의 눈동자가 불처럼 번뜩였어요.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이 우연치곤 너무 딱 맞아떨어졌죠. 김정은, 그 여자요? 98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은이 원래 황 회장님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서진 아가씨가 결혼하시기 전부터 회장님께 들러붙어서 온갖 수작을 부렸죠. 하지만 회장님은 눈길도 안 주셨어요. 회장님한테는 오직 서진 아가씨밖에 없으셨거든요. 98복이 스크랩북을 덮었어요. 근데 서진 아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폐인처럼 되셨거든요. 딸과 사위 잃고 손녀는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신 거죠. 그 틈을 김정은이 파고든 거예요. 소율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6년 전 자신이 겨우 4살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3년 동안 아가씨를 찾으셨어요. 전국의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뒤지셨죠. 하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98복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회장님은 딸을 잃은 뒤 사람이 무너져 내리셨어요. 반쯤 넋이 나가신 채로 매일 안정제에 기대셨죠. 그때 김정은이 회장님 건강이란 명목으로 회장님 옆에 딱 붙더니 결국 재혼까지 하고 회장님 주변 사람부터 바꿔치기 시작했어요. 98복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년이 회장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딸아이 사고 조사에 매달리시면 회사는 누가 지킵니까? 돌아가신 서진 아가씨가 이걸 원할까요? 회장님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스스로 조사를 접게 만든 거예요.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도 전부 그년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쓴 거였고요. 조사 결과 이상 없음. 16년 동안 그 거짓말을 회장님은 믿으신 거예요. 소율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 여자는 어머니가 죽고 제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왜 성진그룹을 나오신 거예요? 쫓겨났어요. 사고 직후에 김정은이 저한테 책임을 돌렸거든요. 차량 정비 불량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상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도 회사도 전부 그년 편이었죠. 98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6년 동안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서진 아가씨를 죽인 놈이라고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98복이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래도 포기 못했어요. 아가씨가 살아계실 거라고 어딘가에 꼭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세월을 찾아다녔어요. 98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셨네요.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서 소율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분노였어요. 그 긴 세월을 고아로 살았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자신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걸 얻어간 그 여자. 증거가 있어요? 김정은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요. 소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98복이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그날 이후로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고 기록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고요. 소율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어요. 그 여자는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안주인이고 자신은 하루아침에 쫓겨난 청소부일 뿐이었죠. 하나 있어요. 98복이 갑자기 말했어요. 소율이 고개를 들었죠. 반지요. 회장님 금고에 있는 그 반지. 서진 아가씨한테 준 것과 똑같은 반지가 거기 있어요. 그걸 아가씨 사진과 대조하면 제가 진짜 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98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금고에 접근하려면 회장님을 직접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주변은 전부 김정은 사람들이에요. 소율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두 쪽으로 갈라진 자신의 어린 얼굴이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어머니의 손이 보였어요. 가녀린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하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떠나보냈고 하나는 회장님의 금고에. 들어가야 해요. 소율이 말했어요. 98복이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다시 성진그룹에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든요. 소율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목표였던 20살 청소부는 더 이상 없었죠. 제가 누군지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세상에 밝힐 거예요. 찬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소율은 더 이상 춥지 않았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온몸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소율은 왜 자신이 지워져야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율은 98복 노인에게서 뜻밖의 이름을 들었어요. 박순자라고 아세요? 순자 아주머니요? 성진그룹 미화팀에서 저한테 청소구역 알려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 서진 아가씨 유모였어요.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서진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죠. 사고 후에 저처럼 쫓겨나셨다가 몇 년 전에 용역 직원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소율의 머릿속에 첫날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5층 담당이라고 했을 때 묘하게 어두웠던 표정, 마치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눈빛. 혹시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신 걸까요? 글쎄요. 하지만 아가씨가 4살 때 사라지셨으니 얼굴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율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자 아주머니 번호가 있었죠. 첫날 비상 연락용으로 받아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한소율이에요. 어제 첫 출근했다가. 소율이?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디야 지금? 만나자. 1시간 뒤 소율은 작은 분식집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진짜 내가 그 아이구나. 서진 아가씨 딸. 아주머니도 아셨어요? 어제 내 얼굴 보는 순간 알았어. 서진 아가씨 젊었을 때랑 내가 거의 겹쳐 보여서. 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런데 왜 45층에 배치하신 거예요? 거기가 회장실인 거 아시면서요. 알고 싶었어. 혹시라도 회장님이 널 알아보실까 해서. 그 양반이 16년 동안 손녀 사진을 책상 앞에 걸어두고 하루도 안 빠지고 쳐다보신다는 거 알아? 소율의 심장이 뛰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김정은이 그년이 아무리 막아도 회장님 마음속에선 서진 아가씨랑 손녀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어.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어제 일은 내가 예상 못했어. 그년이 새벽부터 회장실에 올 줄은.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소율이 아주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보다 아주머니, 저 다시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군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쉽지 않아. 김정은이 회장님 주변을 철통같이 막고 있거든. 어제 일 이후로 더 심해졌어. 어제 일이요? 회장님이 비서실장한테 내 인적사항 조사하라고 지시하셨거든.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 귀에 들어갔나 봐.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이 갑자기 지방 발령 났어. 소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정은이 벌써 손을 쓴 거였죠. 회장님은 아직 모르셔. 비서실장이 내 정보를 보고하기도 전에 잘린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비서실장은 김정은 사람이야. 김정은의 손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한지 소율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 여자는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죠. 다른 방법이 있어. 순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회장님이 한강공원에 나오셔. 매년 서진 아가씨 기일에 혼자 산책하시거든. 김정은도 그날만큼은 못 따라가. 회장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소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만나면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로만 하면 회장님이 안 믿으실 수도 있어. 사기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 손녀라고 사칭하는 여자들이 수십 명은 됐을 거야. 그래서 회장님이야말로 증거 없는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셔. 소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자신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 반지. 소율이 갑자기 말했어요. 회장님 금고에 반지가 있다면서요? 어머니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반지요. 그래, 있어. 근데 그 금고는 회장님 침실에 있어. 회장님만 열 수 있고 제 사진에 그 반지가 찍혀 있어요.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채로요. 그 사진이랑 금고 속 반지를 대조하면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면 돼. 서진 아가씨 성인식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하신 분여 반지야. 세상에 딱 2개뿐이라 다른 건 흉내도 못 내. 그 반지가 사진에 찍혀 있다면 회장님도 믿으실 거야. 소율은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냈어요.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어머니 손가락의 반지는 선명하게 보였죠. 2마리 새가 마주보는 특이한 디자인.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예요. 소율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토요일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소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진 아가씨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거.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죠. 울 시간이 없었어요. 토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 동안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아주머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혹시 어머니 사고 당시 기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 같은 거요. 순자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사 기록이 있을 거야. 그때 사고 처리했던 보험 설계사가 아직 일하고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연락해 볼게. 소율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반지로 신분을 증명하고 사고 기록으로 진실을 밝힌다. 그러면 김정은이 뭘 했는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였죠.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미안하지. 분식집을 나서는 소율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죠.
이제 도망칠 이유는 없었어요. 쫓아야 할 사람이 분명해졌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한강공원은 고요했어요. 소율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을 쥐고 있었죠. 순자 아주머니가 알려준 시간까지 30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순자 아주머니가 연락해준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요. 16년 전 사고 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의 기록 원본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보관해 왔다고 했어요. 공식 전산 기록은 이미 누군가 손을 써서 깨끗하게 지워진 뒤였거든요. 그 설계사가 목숨처럼 보관해온 원본 사본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고 당일 브레이크 정비 기록이 2개였어요. 하나는 986 할아버지가 했다는 정상 정비 기록. 다른 하나는 사고 이틀 전 정체불명의 외부 업체가 추가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 외부 업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폐업했거든요. 우연치곤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꼿꼿한 등. 황태석 회장이었죠. 혼자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죠. 소율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었죠. 이 순간을 위해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할 말도 수백 번은 연습했고요. 하지만 막상 회장이 가까이 오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소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소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너는 저를 기억하세요? 며칠 전 회장실에서 청소하다가 끌려나간 여자요. 회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기억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회장님이 저한테 서진아라고 부르셨어요. 회장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게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소율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반지는 선명했죠. 2마리 새가 마주보는 반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이 반지는 어머니 성인식 날 회장님이 직접 도안하셨다고 들었어요. 세상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딱 2개만 만드셨다고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회장님 금고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렸죠. 내가 정말 유리냐? 그 한마디에 소율의 눈물이 터졌어요. 유리,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예요, 할아버지. 16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회장이 소율을 끌어안았어요. 마른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1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 할아비가 널 못 찾았다. 미안하다, 유라. 그때였어요.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김정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뒤에는 보안요원 2명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서 떨어지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김정은이 소율과 회장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먼저 소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비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회장님, 저 여자는 며칠 전 절도 미수로 경찰서까지 간 여자예요. 손녀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진을 봐. 회장이 찢어진 사진을 김정은 앞에 들이밀었어요.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반지가 뭔지 너도 알지? 서진이 성인식 날 평생 내 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나눠 가졌던 반지야. 세상에 딱 두 개뿐이야. 하나는 내 금고에, 하나는 서진이 손가락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이 사진에 그 반지가 찍혀 있어.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합성일 수도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율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식 전산에서는 이미 지워진 보험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고 기록 원본이었죠. 16년 전 어머니 사고 기록이에요. 사고 이틀 전에 정체불명의 외부 업체가 차량을 추가 점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업체는 사고 직후 폐업했고요. 김정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그 외부 업체 대표 이름이요. 소율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김정은 씨 친오빠 이름이더라고요. 공원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뭘 했는지. 됐어.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6년 전부터 이상했어. 서진이 사고 직후에 내가 왜 그렇게 빨리 내 옆에 붙었는지, 유리를 찾는 걸 왜 그렇게 막았는지 다 의심했어. 그런데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매번 이상 없음이었지. 내가 심어놓은 놈들이 쓴 보고서였으니까.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버렸더구나.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증거가 남아있었어. 회장이 김정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16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어. 넌 끝이야. 김정은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은 건 공포뿐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보안팀, 이 여자 데리고 가. 경찰에 연락해. 보안 요원들이 김정은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끌려가면서도 김정은은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소율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6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짓밟은 여자.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여자. 그 여자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소율은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었죠. 16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 회장이 소율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유라. 할아버지가 16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 다 해줄게. 소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소율에게도 따뜻한 빛이 내리쬐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살 소율이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순간까지 왔네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소율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인물이 누구였나요? 소율, 할아버지, 순자 아주머니. 이름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